스리랑카의 부도는 왜 일어났고 어떤 문제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리랑카에서는 아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파퓰리스트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마다 세율을 낮춥니다. 그게 아주 오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리랑카 국호를 보시면 아직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예.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향이 아직도 강한데 네. 스리랑카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발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찾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리랑카 상황을 이해하자면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게 따밀 소수족입니다. 특히 북동부 쪽에 많이 살아요. 네. 왜냐하면 스리랑카가 인도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인도와 가까운 쪽으로 따밀 쪽이 많이 삽니다. 따밀이 남인도 그 따밀나두 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도의 남쪽과 예. 관련 있는 저희가 스리랑카 지도를 준비했는데 잠깐 스리랑카 지도만 좀 보고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예. 인도 지도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오른쪽 밑에 이제 예.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스리랑카인데 그게 위쪽이 타밀 네. 쪽인데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타밀 호랑이 뭐 타밀 예. 그런 예, 반군 맞습니다. 얘기를 예. 들었던 것 같고 그게 예.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도 남쪽과 관련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갈등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나 중세에도 타밀에서 스리랑카로 침략해 들어온 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영국 식민지 말기에 차 밭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실론티. 차는 중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걸 문익점이 하듯이 갖고 온 게 갖고 아니고 네. 사실은 가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중국 관료들한테.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인 양. 그래서 사실은 묘목을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심기 시작해요. 다른 네. 곳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식민지에 있던 스리랑카, 그래서 실론티가 유명해졌고 저 벵골만에 비도 많이 오니까 다르질링 이런 데에 있는 티가 유명해진 겁니다. 이 실론 티를 만드는 플랜테이션에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따밀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늦게 들어온 따밀이죠. 역사적으로 고대나 중세에 들어온 따밀이 아니고. 네. 자, 독립이 됐습니다. 스리랑카가. 그때 갑자기 이제 다수가 싱할리족인데 싱할리들은 다 불교도들이고요. 대부분이. 따밀은 대부분이 힌두교도입니다. 뭐 기독교도 모슬렘 소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대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싱할리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늦게 들어온 따밀족에 대해서 그 시민권 부여하는 걸 거부해 버려요. 너희들은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본격화된 거고 그러니까 이 싱할리 다수자들이 갖고 있던 스리랑카 민족주의 이 흐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인물 중에 한 명이 라자박샤라는 이제 인물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지금 물러나는 이제 물러난 대통령 수상하는 네. 뭐 고타바야 라자박샤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밀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끊임없이 이제 뭔가 협상은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따밀 호랑이, 따밀 타이거라는 게 따밀 일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따밀 스리랑카라는 뜻입니다. 따밀 일람에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무장투쟁 노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가 내전을 겪게 됩니다. 네. 그 내전이 굉장히 많은 이제 후유증을 낳죠. 왜 그러냐면 대도시에서 폭탄이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관광업에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라자박샤 집안이 나서서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는
그 휴전 지역으로 묶어두자. 그래야 피난민들이 도망을 갈 것 아니냐. 그래서 따밀 피난민들이 도망갈 수 있는 휴전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로 따밀 피난민들이 다 몰려가고 나면 거기에다 포격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브루털하게 진압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따밀 타이거들이 막판에 항복을 하고 내전이 끝난 겁니다.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권을 잡은 게 라자박샤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수상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는데 온 형제들이 다 해먹은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졌는데 선거를 할 때마다 뭘 하냐면 다시 세금을 매번 깎아요. 선거가 할 때마다 공약으로 계속 예. 세금 줄여주겠다. 세금 실제로 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부도 사태가 오기 전 해에도 세금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국가 재정은 어차피 바닥이 나가는 상황인데도 계속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친구가 특히나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친구인데 별명이 미스터 10%라고 그래가지고 10% 뛰나요? 예, 혹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치적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국가 개발 사업을 거대하게 해보겠다고 해서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차관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데도 지원을 안 해줘요. 뭐 미국도 관심이 없고요. 네. 스리랑카 아까 지도 보셨지만 네. 인도양의 핵심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고 저쪽에 싱가포르로 들어가고 동남아를 네, 아까 연결하는 그 큰 지도를 좀 볼까요? 예. 그 노선이 깔려 있는. 예. 저겁니다. 바로 네. 아프리카에서부터 모든 곳을 다 네, 연결하는. 이 지도는 저희가 이제 중국이 투자했던 항구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 준비했던 건데 이제 그 중에 스리랑카가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저 노란색 선이 목걸이처럼 예, 이 보이는. 목걸이인데 펜던트 진주가 있어야 되죠. 네. 네. 그 진주가 스리랑카예요. 가운데 진주가 걸려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탄자니아, 케냐, 파키스탄, 왼쪽은 오른쪽은 예.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렇죠. 중국. 그럼 가운데 스리랑카. 예, 그 스리랑카가 진주예요. 그러면 네. 목걸이의 핵심은 뭡니까? 펜던트죠. 네, 보석이죠. 네. 예, 그게 스리랑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저 나라를 국가적인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죠. 그런데 사방에 돈 빌리러 다녔는데 인도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슨 지원을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인도는 따밀 그 소수족들이 따밀나두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도 남부 따밀나두 네. 주와 직접 따밀어를 쓰는 따밀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따밀 소수족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가 계속 이제 제재를 하죠. 스리랑카를. 근데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스리랑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파병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밀 호랑이라고 했던 따밀 타이거에서 뭘 하냐면 자살폭탄 테러를 생각을 해가지고 전 수상이었고 그 다음 수상이 될 것이 거의 확실했던 라지부 간디가 따밀 아하. 지역에 와서 네. 그 선거운동 하는데요. 거기 가서 발을 만지고 경배하는 자세를 네. 하던 젊은 여성이 몸에 차고 있던 자살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수상이 될 사람 전직 수상이 폭탄으로 죽어버립니다. 라지부 간디,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게 바로 땀이라고 따밀의, 직접 네. 걸려 있는 겁니다. 인도 현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데 네. 인도 입장에서도 따밀 문제 여러 가지 스리랑카 문제가 간단하진 않은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저 국제 전략에 입각해서. 예, 아까 그 지도. 예, 거기서 예. 제일 중요한 네. 데가 한반도 다 항구고요. 네. 남부에 있는. 네. 거기는 없던 이제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없던 항구를 만들어서 초대형 항구를 개발을 한 겁니다. 거기가 바로 라자박샤 패밀리의 지역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 공항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깔고 심지어는 뭐 문화센터 같은 건물도 중국 돈으로 만들고요. 그 항구 그 도시 안에요. 예, 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스리랑카 전역에 걸쳐서 중국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간의 과정이니까.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세계적인 약한 고리를 스리랑카를 생각을 해서
스리랑카의 부활절 테러라는 테러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때 IS가 미국이 다른 곳은 다 막고 있으니까 음. 스리랑카에 와서 부활절에 기독교도와 외국인들이 있는 호텔과 교회에 연쇄 폭탄 테러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해외 송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송금 수입. 이게 스리랑카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관광객이 뚝 끊기죠. 그렇죠. 테러가 그렇게 벌어졌지. 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기독교도들이 이제 목표가 된다고 보이니까. 그러고서 회복을 막 하려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끊겼지. 그렇게, 예. 해외 인력 송출이 안 되잖아요. 네. 코로나 모두 봉쇄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게 양대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도 계속 감세는 하고 네. IMF에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시절에 중앙은행 총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IMF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네. 왜냐하면 IMF를 가게 되면 구조조정을 전제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세했던 거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네. 그러면서 생겨난 사건이 바로 이제 스리랑카 국가 부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 당시에 부활절 테러가 일어날 때 외국 정보기관에서 줬어요. 여러 경고를. 그때 총리를 해서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위크레메 싱헤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무능력의 화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고타바야에게 정권을 뺏기게 되고 이제 선거에서 지게 됐는데 고타바야가 물러나고 나서 전체 선거를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바로 위크레메 싱헤입니다.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위크레메 싱헤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라자팍샤 집안하고 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나이 들고 그 무능력의 화신인 사람. 예.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여론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를 맞아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3명이라도 살립시다. 그래서 이 3명이 지금 힘든 7명을 앞으로 다시 살려냅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그래야 있던 금가락지 뽑아내서 다 모아서 우리도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위크레메 싱헤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는 게 맞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정치를 오래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능력한 사람이 돼가지고 총선에서 자기 당 후보로 자기 혼자 당선되고 다 낙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난 상황인데 워낙 오래된 사람이어서 외국하고의 관계라거나 특히 이 외교 현장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도 좀 하겠지 했는데 중국에 가서 채무 재조정 협상을 했는데 작년에 중국에 갔었는데 아무 결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스리랑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재하지. 네. 이걸 해결해갈 길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IMF는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채무 그를 제일 많이 지고 있는 상대방은 뭐냐면 국제 기구들이에요. 중국 자체가 아니고. 네. 그런데 그 국제 기구 빼고 왜 그러냐면 IMF 지원 기금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스리랑카가. 네. 예전에도 있더라고요, 예. 기록이. 네. 그러니까 중국만이 있는 게 아닌데 또 IMF는 누구가 컨트롤해요? 미국이 미국이죠. 컨트롤하죠.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 가서 저거 가진 거 다 후려쳐가지고 절반으로 후려치고 와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은 왜 그걸 협조를 하겠어요? 그 외통수에 빠진 거죠. 스리랑카가. 그런데 이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부채 함정을 만들어서 함정을 파놓고서 막 불러서 빠뜨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스리랑카 사람들이 저 상황에 가게 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부정부패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부활절 테러와 코로나 사태에 그러네요. 연속된 위기가 있었던 거죠. 아니 포항제철 만들 때요 국제기구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브라질에서도 그만한 규모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랬냐면 수출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국제기구에서 보기엔 브라질만한 규모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 규모의 제초소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그거 실패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힘들어졌겠죠. 스리랑카처럼 됐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고 싶은 욕망이 없을까요? 없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에 차관 들어올 때 60년대 70년대에 어떤 과정을 다 겪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 차관이 얼마나 특혜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들어갔고, 되는지 다 네. 고정 요율이 거기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그랬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래도 싸. 그러니까 내가 신경 끄면 되겠네라고 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레토릭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둘째는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부채 함정에 중국이 빠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조심해서 읽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 한반토타라는 항구 자체가 갖는 객관적인 경쟁력과 한반토타를 개발하기 위한 재원을 다른 데 쓰게 된 그 잘못된 의사결정과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5조 원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10조를 썼다고 하죠. 그러면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인천공항은 그래서 실패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천공항이 운영이 되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한반토타 항구는 위치를 보십시오. 물류 기지로서 네. 인도양 그리고, 한복판에 전략적인 그 가치를 가진 항구로서 경쟁력을 부정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현대차가 저기를 사용을 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태티스틱을 보면요, 가끔씩 그 한반토타의 그 물동량에서 나오는 수입의 최고치를 찍어준 회사가 현대차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옮길 때요,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한반토타로 가고 첸나이 인도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한반토타로 간 다음에 거기서 옮겨 실죠. 그래서 유럽 갈 것들 유럽으로 보내고 아랍으로 갈 것들 아랍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자 몰디브 같은 데도 섬나라가 옆에 있긴 하지만 거기는 그 항구 대규모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아주 낮은 그 산호섬인 경우들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토타 개발 프로젝트가 난항에 빠졌다고 해서 한반토타가 의미가 없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스리랑카 입장에선 살아야 되니까요.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주식이 쌀이고 따뜻하니까 쌀 농사 주로 지어서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주식도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아 작업 조정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면 자 약품, 에너지 전부, 네. 뭐 하다못해 무슨 어디 플라스틱 조각도 다 수입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수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스톱인 거죠. 그래서 버스 안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을 맞았던 거고, 네.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의 그 원유 수입권을 외국 회사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 원유가 들어오는 비중이 높아지고 네. 인도가 현물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면서 나아졌는데 그 당시에 갈등이 생겼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한반도타로 들어가는 관측선이 있었어요. 중국 관측선. 네. 자기들은 인공위성 관측선이라고 그러는데 해양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 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인도에선 극구 이제 반대를 했죠. 한반도타 못 들어오게 막아라. 이랬는데 한반도타는 이미 조차를 했단 말입니다. 저 중국에, 홍콩처럼. 네, 홍콩, 예, 처럼. 예.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뭐라고 막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중국하고 원수를 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스리랑카 영내에 들어와서는 관측 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배가 한반도타 항구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입지적인 경쟁력이 경제 위기와 함께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스리랑카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뭐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지금 상황은 그래도 뭐 이제 국민들의 고통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예. 뭐 그러면서 저희가 스리랑카에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이제 사실상 파산이 되니까 네. 다른 제3세계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는 그런 네. 나라들까지 이제 파급 효과가 되는 거 네. 아니냐.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빚이며 뭐 코로나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없이 그냥 예, 예, 어차피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됐었던 건데 이런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이런 스리랑카 같은 일이 또 일단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더 파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당시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제3세계 전체나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남아시아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인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시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인도는 지원을 할 때 현물 지원을 합니다. 물론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 남아시아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스리랑카가 중국 밑으로 거의 편입되는 상황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MF를 통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방글라데시는 외환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경제 데이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글라데시는 수출, 특히 의류, 섬유산업 네네. 중심으로 해서 수출액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스리랑카처럼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제적으로 IMF 지원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팩터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파키스탄은 어차피 국가 자체가 항상 문제였고요. 20몇 번을 IMF 지원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놀라운 네.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파키스탄 이야기는 별도의 이야기니까요. 대신 파키스탄이 지금 이제 뭐 국가가 분할이 되느냐 마느냐 할 만큼의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정치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금년의 상황은. 네. 그리고 이제 금년 10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내부의 그 정치적인 대립 상황이 심각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남아시아에서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고 파키스탄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달분 수입 물량만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수입 제한 조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도 마찬가지고 네팔은 국민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과자가 있어요. 네. 한국의 뭐 새우깡, 뭐 고구마깡 내지는 뭐 초코파이 무슨 뭐 이런, 과자, 예. 초코파이 이런 것처럼 그 과자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팔도 코로나 기타 등등 때문에 관광 수입이 없고 네팔 인력을 해외로 송출 역시 못했고. 마찬가지네요. 스리랑카나. 예, 그렇죠. 그런데 자 스리랑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코로나가 풀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 인력 송출이 되죠. 다시. 가능하죠. 네. 그렇죠? 걸프 국가로 나가고 한국으로도 오고 그렇죠? 둘째, 관광객들이 다시 와요. 네, 코로나. 이제 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가겠네요. 그쪽으로.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거나 또는 중국이나 여타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을 빨리 해내고 IMF 지원을 받아서 리스트럭처링을 순식간에 해내는 방식으로 네. 가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위기가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지금 이미 데이터를 보면 해외 유입 관광객 수가 늘기 시작했고요. 굉장한 속도로 스리랑카요. 늘기 시작했고 그 상황은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다시 예. 이제 산행을 시작을 했군요. 하니까 전 세계에서. 트래킹 네네.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크죠. 예, 그렇죠. 곧 리오프닝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천천히 상황은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오늘은 그냥 프랙티컬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네. 하자면 네. 스리랑카에 사업을 진출할 만합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완벽한 가격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지 않는 분이라면 NO.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리랑카는 모든 것을 수입해서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건 생산이 돼요. 그런데 공장에서 고무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면 그것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물량이 그만큼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스리랑카라는 섬에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걸 가지고 과연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걸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 진출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유가 첫째는 인도하고 FTA를 맺었어요. 스리랑카랑 인도가요. 예. 그러니까 인도 시장 가기에 좋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제도적인 안정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겪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기 있는 자유무역지구에 공장을 차려서 생산한 다음에 인도 수출한다. 이게 한 가지 논리였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FTA 협정이 된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주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도가 대폭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인도랑 세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해서 네. 특별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한국하고는 세파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세파 과정을 또 인도하고 세파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복잡한데 네. 그 인도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인도 영어 선생님이 한국 올 수 있게 그 영어 강사 비자 발급해달라. 이 한국 사교육 시장 네. 열어달라. 열어달라.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한국에 넘쳐나는 영어 학원, 영어 강사들 대학에 이런 쪽에 인도인들이 싸게 진출을 시작하면 네,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사람들 생각기엔 저 사람들이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 뭐 네.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그게 인도의 핵심 의제고요. 지금 인도가 한국향 그 대한국 무역 적자가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흑자 보는 국가 랭킹 아마 4위가 됐어요. 네, 4위가 됐다는 22년에. 보도를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세파 지금 재협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무선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그 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사와서 네. 전 세계로 인도에서 간접 수출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사주기에도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 뚜렷한 뭐 당근을 던질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사오겠다라고 더 협상할 때 던질 게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인도만큼은 그걸 풀어주면 될까요? 아니죠. 도미노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영어 선생님.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겁니다. 중국 침술사는. 복잡해지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국 이야기고요. 그래서 세파라는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자 스리랑카하고 인도는 세파를 맺을까요? 그럼 인도가 세파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스리랑카에. 관리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 그러면 스리랑카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너무 좋아라고 살아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FTA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FTA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도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스리랑카를 자기 국익의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에서 스리랑카가 중요한데 그건 인도가 자기 앞마당에 급한 일이니까 인도가 알아서 적당히 관리하면 되지 네. 우리가 왜 또 나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 분야에서 스리랑카가 완벽하게 경쟁력을 갖고 부활하기는 쉽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이 스리랑카에서 잘 될 때는 어떤 거였느냐? 첫째는 섬유 쿼터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이 만들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갔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만 해도 스리랑카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안 좋은 사건이 스리랑카 입장에선 두 가지가 터져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베트남이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 섬유업체들이 온통 다 옮겨 나간 거죠.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스리랑카의 다른 방식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경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물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했던 IMF. 네. 자, IMF 때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공장 세웠나요? 아니죠. 사갔죠 회사를 많은 회사들을. 예. 예.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사고, 빌딩 부동산 사고요. 네. 테헤란로 사고, 네. 나중에 몇 배 받고 팔았죠. 예. 그러면 지금 스리랑카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딱 봤을 때 우리의 기억이 지워져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진출해 계신가요 지금 스리랑카에? 제가 뵀던 몇몇 분들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생각이 우리 IMF 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의 비극에 대해서 뭐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좀 안타까운 그러네. 면도 있기는 한데 그게 경제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본다면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급전을 그렇게라도 외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위기를 넘기는데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스리랑카 경제에 대해서 뭐 한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정도입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IMF 때가 생각이 나니까 끝날 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경제는 경제니까 그렇게 예. 가긴 하는데 역시 스리랑카 국민들도 지금 물가도 비싸고 돈도 없고 그래서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겠군요. 이거는 참 상상하기 힘들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거는 뭐 다시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리랑카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떨 거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천천히 나아질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하게 계기를 갖고 반전을 만들어낼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경제 지형이 그렇고 스리랑카 내부 정치적 리더십이 그렇다. 뭐 이 말씀은 드렸고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이 네. 스리랑카에 진출한 방식으로 성공을 한 거냐라고 물으면 이게 이제 복잡한 질문이 되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판단할까? 제가 중국 전공이 아니라서 네. 그냥 남아시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다른 쪽에 뻗어나갈 때 거의 같은 전략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네. 뭐냐? 스리랑카에 있는 라자팍샤 집안을 지원했어요. 근데 몰디브에서는 그 당시 대통령 야미인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올리라는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수상을 한 3번을 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로 집권 엘리트 중심으로 그 친중화 네. 전략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관을 제공을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미국식 프레임에서는 이제 그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방식으로 남아시아에서 인도에 굉장한 위협을 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에요. 올리가 네팔에서 집권을 하면서 야 인도가 뭐 우리 큰형님 역할하고 갑질 다 하지만 우리 인도 안 필요해. 우리 중국에서 고속철 놓을 거야 카트만두까지. 네. 이런 이야기 하던 시절을 인도가 맞았거든요. 네. 이제 안 됐죠. 당연히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영원히 안 될 거냐 이건 아닙니다. 또 봐야 됩니다. 이미 라오스에는 됐지 않습니까? 쿤밍에서 라오스 가로질러서 지금 비엔팅까지 다 네. 연결이 됐고 그게 지금 베트남하고 태국을 가로질러서 나중에 싱가포르까지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철도로 중국까지 그냥 들어갑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스리랑카도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중국 내부의 그 의사 결정자들이 자기들이 남아시아에서 했던 이 전략, 차관과 정치 집권 세력을 친중화해서 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리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가 저한테는 궁금하고요. 남아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계가 눈에 보이는 거죠. 즉 뭐냐면 대중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이런 방식의 전략이 가져온 한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외교에서의 네. 실패. 그리고 1대1로 전략의 그 수행 면에서 있었던 한계가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엔지니어하고 관리직 몇 명만 한국인이 파견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지에서 네. 고용을 하는데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합니다. 일상 자벽부까지 전부.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월급 주고 그 월급 받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 개발 사업에서 취해갈 몫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중국에서 파견된 자벽부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인들하고 아주 사소한 갈등 상황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서 정서적인 반중 감정을 굉장히 강화시켜 갑니다. 이 방식이 중국에게 필요했던 건 당연히 중국 내부의 그 실업률 압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뭔가를 좀 바꿀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중국이 1대1로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스리랑카를 통해서 또 남아시아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파키스탄 얘기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다음에 또 모셔서 파키스탄 얘기 안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스리랑카 얘기 안 해주셔서 다시 오셨듯이 파키스탄 얘기도 어차피 또 이제 파키스탄도 선거가 있고요. 또 예. G20도 또 그 근처에서 예. 논란이 있으니까 다시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